명사초청 대담 프로그램 백발백중 윤관옥입니다의 윤관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민생 당대표가 되겠다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장을 던진 주인공인데요. 한국 정치에 일고 있는 세대교체론의 기수이자 586 세대의 대표주자로 부상했죠.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선의 송영길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가 송 의원 외에도 김진표, 이해찬 의원 등 모두 세 분입니다. 모두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송 의원만 초청한 까닭이 있습니다. 당락을 떠나서 인천 정치를 대표하고 한국 정치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입을 빌어서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얘기해보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백발백중 윤관옥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대교체가 아닌 세대통합, 개인의 정치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성공, 새로운 시대를 열어제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도전장을 내민 50대 기수 송영길 국회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송영길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실시되는 8.25 전당대회가 딱 여드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왜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지, 네.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슬로건을 평화, 경제, 통합, 젊은 민주당으로 정했습니다. 평화는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의 정세가 정전협정 시대에서 평화협정 시대로 전환하려는 이런 과도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집권 여당의 대표는 국제적 외교 역량과 남북관계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철학을 갖는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게 가장 준비되어 있고, 또 제가 정치를 하는 동력도 사실 남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제가 지금 쉽지 않은 어려운 국면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이 경제를 돌파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이다. 제가 인천광역시장으로 부도 위기에 인천을 구했던 그 경험을 기초로 뚫어보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통합은 우리 당이 친문, 비문, 세대, 지역을 넘어서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위치에 송영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후보께서 저를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한 이유도 친문을 넘어서 하나의 원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생각에서 저를 영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준비되어 있는 인물이고 또 통합을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 함께 출마한 김진표, 이해찬 두 후보 있지 않습니까? 경쟁자인데요. 각기 두 분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김진표 후보님은 아시다시피 이제 관료로서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경제부총리를 역임해서 또 경제 분야에 대해서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원만하시고 훌륭한 분이죠. 또 독실한 크리스천 장로님이시고, 이해찬 선배님은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또 당대표를 이미 역임하신 경륜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통 또 경륜의 정치인. 자, 그럼 두 분, 그러니까 김진표, 이해찬 두 경쟁 후보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과한 표현이다라면 취약한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되게 이제 이해찬 후보님은 확장력, 김진표 후보님은 정체성에 대한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찬 후보님은 보수 괴멸론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네. 야당과의 협치 문제나 좀 중간 세력을 포용하고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이 있고요. 김진표 후보님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왔던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당의 정체성 너무 좀 우경화되는 거 아니냐.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전술핵 배치 찬성 등 논란에서 보여진 것처럼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겠는가,
이런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이 두 분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당 대표로서 평가하시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자, 그러면 송영길 후보가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과거로 다시 돌아갈 거냐 미래로 나아갈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젊은 피 수혈론으로 김대중 총재께서 저를 영입해서 네, 30대 때 국회의원이 되셨죠. 37살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젊은 세대 교체를 주장할 정도로 우리 당이 노쇠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송영길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저는 끝없이 추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변화가 필요할 때다. 세대의 변화도 필요하고 시대의 변화가 필요할 때다. 송영길이 단순히 나이가 젊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새로운 신한반도 경제 지도를 구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북방경제 전문가이고 남북관계 전문가이고 4대 강국의 주요 지도자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제적 외교 역량을 가지고 있는 송영길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대 정신에 맞는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시대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적임자가 바로 나라고 자임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거기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론조사 기간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요, 송 의원님께서 이 후보로서 1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선거권을 쥐고 있는 권리당원들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좀 많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와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여론조사는 그 모집단 또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성을 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당원 명부가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추세인데 추세가 저는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현장의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호응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대의원 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 지역 여론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인천, 경기, 서울 대회를 치르고 나면 확실히 여론이 좋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번 주말엔 이제 수도권 대회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바로 오늘 오후에 남동체육관에서 인천시당 개편대회도 있고요.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왕 여론조사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송 의원님 개인에 대한 건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도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결과 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집권 여당의 여론이 대통령보다 낮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낮은 경우가. 낮은 네. 경우가 네. 왜냐하면 정당이 여러 개 있으니까 나눠 먹으니까 대통령은 한 번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떨어진 것은 우리 민주당이 자생력이 상당히 약화된 거 아니냐. 그동안 너무 대통령 지지도에 무임승차에 왔다. 이런 반증이기 때문에 당의 존재감을 높여야 될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무임승차. 네. 알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뭘까요? 당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인데 당이 역할을 강화시켜야죠. 특히 정책적인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내각을 이끌고 가는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BMW 사건이 터졌다. 그럼 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기무사 문건이 발견됐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좀 장관이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이 좀 촉구를 하고 또 요즘에 폭염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네. 누진세 문제도 좀 너무 액수도 적고 좀 실망스럽잖아요. 네. 이것도 좀 당이 주도해서 선제적으로 좀 처리를 하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사안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는 속도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은 관료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당이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당장 최저임금제 소상공인들 지금 아우성이 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정론관에서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책임 있게 반응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당 대표가 만약 되신다라면 앞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겠습니까? 제가 을지로위원회를 강화시키겠다, 민생 정당 되겠다, 또 현장 중심으로 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새 후보 중에 가장 젊고 역동적이잖아요. 또 제가 밤을 새워 뛸 수 있는 체력이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키도 크시고요. 네. 현장을 뛰겠습니다. 또 머리도 커서 제가 용량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무엇보다도 저 개인이 뛰기보다는 우리 129명의 훌륭하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소외되지 않고 모든 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가겠습니다. 네, 현장에 답이 있다. 이 당대표가 된다는 가정하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 송 의원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황소처럼 뛰겠다 이렇게 주창을 하셨는데요. 그러려면 당, 정, 청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 당대표로서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구상이 있으신지요? 일단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님 간에 한 번도 단독 회담을 한 적이 없어요. 추미애 대표 2년 동안 제가 보니까. 대통령 되시고는 한 1년 좀 됐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 당 대표와 대통령 간에 허심탄회한 그런 논의 구조를 만들고, 또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당정 회의를 실질화시키고 강화시켜서 잘 해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뒷받침했고, 또 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자부, 그리고 외교통상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시로 제가 장관들과 상의하고, 또 실무단장이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이 실무단장이에요. 네.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위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수시로 청와대와 정부와 제가 상의하면서 국회의원을 같이 겸직했기 때문에 아마 새 후보 중에서는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뛰시면서 이번 그 당대표 경선 때문에 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퇴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북방 정책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오셔서 바로 며칠 전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행사에도 다녀오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죠. 네. 이제 드디어 협치의 물꼬를 틀게 된 것 같습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되신다라면 이 야권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나가실 요량이신지요? 야당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협치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개혁입법연대를 만들고, 또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서 식물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하는 국회로. 자, 조금 더 무게 있는 질문을 좀 드려보죠. 민선 인천광역시장 경험을 토대로 이 경제난을 타개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고 해법은 또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핵심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것도 경제가 성장하면 그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데, 성장이 멈추니까 사실 이게 비용은 늘어나고 수익은 같이 상승해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 상호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면이 있고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 시절 외자 투자 유치를 경기도 서울을 이기고 1등을 했던 그런 경험을 기초로 새롭게 투자를 유치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북방경제와 연결하고 남북경협이 뚫려지게 되면 본격적인 성장 동력이 생길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 분야는 임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가장 큰 지출 요인인 주거비용을 반 이하로 낮추는 송년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 그래서
소비 여력을 복원한 소득주도 성장을 해보겠다 이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 그 청와대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장하성 실장의 소득주도 성장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궤를 함께 하시지만 큰 틀에서는 함께 하시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청와대나 그 기획재정부가 갖지 못하는 영역이 저기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가장 현장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진표 후보님이 경제진표를 이야기하지만 김동연 부총리와 크게 색깔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당이 또 부총리를 뽑는 게 아니라 당 대표라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모든 걸 복합해서 보는 것이고 이 경제 문제도 세계 경제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의 변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25% 매기면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렇죠. 네.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통상 외교 역량이 필요한데 제가 사실 기재위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고 또 제가 상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또 인천시장으로 이런 경제 문제 해결에 실물 경제에 직접 쌓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맡게 된다면 그런 통상 외교 분야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경제와 정치 모든 게 하나의 사슬처럼 쇠사슬처럼 엮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해석이 되는군요. 집권 2년차 맞은 문재인 정부, 이 경제 정책 분명히 이 공이 있고 또 과가 있으리라고 여겨지는데요. 네. 총괄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그동안 공과 과는 무엇이라고 혹시 판단하시는지요? 일단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그 세 가지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고 하는데 아직 그에 대한 성과가 바로 지금 나오기는 약간 더딘 면이 있고 특히 전체적으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그런 쌓였던 관성들이 좀 이게 철폐되는 그런 그 진통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 재임 당시 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으셨잖아요. 네. 또 현 정부 들어서 북방경제협력위원장도 역임하셨고요. 그야말로 북방 정책 통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다수의 외국어도 다 구사하고 계시고요. 근데 현 상황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 통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계신데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또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정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얽혀 있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좀 축약을 할 수 있을지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핵심 조체는 북미 관계라고 봅니다. 북한과 미국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후속 조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올해 11월에 이제 미국 그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패배를 하게 된다면 6.12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제네바 합의 때 그랬거든요. 94년도에 제네바 합의 끝나고 나서 뉴트 깅그리치라는 새로운 공화당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해 11월 달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장악하는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클린턴 정부의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 집중적인 비판이 일어나면서 제네바 합의가 뒤뚱거리다가 결국 무산돼 버렸는데 6.12 북미 정상회담이 제네바 합의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고도의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은 상원, 하원, 국회의 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희 정당과 의회 차원에서 외교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화제를 인천으로 좀 돌려보죠. 과거 인천광역시장 재임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 시정일기를 꾸준히 써 내려가셨던 게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네. 네,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정일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동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가 여실하게 시민들에게 전달이 됐었는데요. 인천시장 재임 4년 동안 하셨는데요. 돌이켜보건대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 또 굉장히 아쉬웠다. 이런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사안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고 가장 아쉬웠던 통탄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뜻깊었던 것은 저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와 LG 전기자동차를 유치에 성공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이 대우그룹이 주도했는데 대우그룹이 이제 해체되면서 LG 삼성이 없는 도시가 됐어요. 삼성이 전 세계 400군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만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신수종 사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송도에 유치한 것, 그 다음에 서구에 LG 전기자동차를 유치해서 삼성 LG가 있는 인천으로 바뀌게 되고 관련된 하나금융타운과 반도체, 엠코테크놀로지라는 이런 산업들을 유치해서 인천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봅니다. 그 위에 GCF, 월드뱅크, 뉴욕 주립대학을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들, 그런 게 참 보람이 있었고요. 가장 아쉬운 것은 아시안게임 서구 주경기장 만들 때였습니다. 그거를 정말 이학재 의원은 단식까지 하고 막 그때 이 소위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 문학경기장을 사실 수리해서 쓸 수가 있는 사안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서구 주민들이 그냥 난리를 치고 그때 이경재 의원하고 이학재 의원이 온 프랑카드를 걸어서 마치 송영길이 돼서 서구를 망하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주민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 타협을 해서 그 주경기장을 만든 것이 참 아쉬움이 있어요. 차라리 그때 확실하게 그걸 선을 긋고 차라리 신축을 안 했었다라면 안 알고 문학경기장을 고쳐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나마 거기에 있는 서수초 미디어촌 아파트를 제 건설을 취소한 건 너무 잘했습니다. 취소하고 여기 보금자리 주택 9월동에 9월 보금자리 주택으로 졌죠. 그거 해서 성공했잖아요. 네. 그게 한 2조 5천억짜리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도시공사가 했다가 거기 분양 안 됐으면 부도 났어요, 사실. 우리 인천이 부도 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이 각자 국내 대기업들도 투자 유치 성공하셨고 또 외국 대학 분교도 많이 유치하셨고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유치하기 위해서 취임 초부터 직접 삼성그룹까지 방문하면서 이를테면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활동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다른 곳으로 투자가 다 결정된 것을 1%의 가능성밖에 없었다고 김태환 사장이 이야기하는데 그를 정말 적극적 의지로 뚫어내서 그것도 야당 시장이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물에 따라서 이제 이미 있던 셀트리온이 추가 투자를 하게 되고 동아제약, 아지노모토가 들어와서 지금은 52만 리터 규모의 생산 규모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 단지가 우리 송도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네네.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송 의원을 인천일보 TV에 모신 것은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격으로서라기보다는 인천이 낳은 걸출한 미래 정치인이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큽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돌이켜보면 과거 죽산 조봉암, 또 장면 총리, 또 곽상훈, 김은하, 이윤성 전 국회 부의장 등 많은 정치인들이 배출됐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인천을 상징하고 또 진정 인천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정신적 지주구실을 하고 계신가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지역 인사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송 의원께서 30대 때 37세에 국회의원이 되셨고 지금 이제 4선 또 민선 광역시장도 역임을 하셨고 그래서 인천을 대표하는 정치 거목으로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시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런 의식 또 이런 지역 정서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네, 제 지역구가 죽산 조봉암의 지역구입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께서 재헌 국회의원 하실 때 북구 쪽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때 두 명의 재원원을 뽑았는데 부평 기양이가 그때는 한 지역구였으니까 죽산의 꿈이 두 가지잖아요. 평화통일과 진보정치.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뛰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런 시민들의 기대를 좀 충족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현재 자택이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남 아파트라고요. 이망역 근방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전세로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 자제분들도 다 장성을 하셨는데
특히 올해는 폭염이 아주 극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택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로 그냥 생활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SNS를 통해서도 많이 올라왔더군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했습니까 그동안? 사실 저는 좀 한 32평 옮기자고 아내한테 조르고 있는데 아내가 반대를 해서 못 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내 서재가 너무 좁아서. 근데 애들은 커서 이제 서울로 이렇게 자취방을 마련해 줬어요, 애들은. 네. 그래서 저하고 부부 둘만 살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둘이 사는데 24평도 넘다. 그래가지고 살고 있고, 에어컨은 둘 다 좀 에어컨을 싫어합니다. 아, 네. 좀 덥더라도 자연 바람을 좋아해서. 선풍기는 얼마 전에 사가지고 그래서 있어서. 그런데 왼쪽 팔목에 보니, 손목에 보니 이게 시계는 아닌 것 같은데 뭡니까? 문 팬들이 선물로 준 겁니다. 위안 문파라는 뜻입니다. 아, 문팬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예, 팬덤 그룹에서 네. 팬그룹에서 선물로 주신 거군요. 차원아니라고. 송 의원님께 선물로 주신 거군요. 문팬들이. 네,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아무튼 제가 문재인 대통령 끝까지 지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시로 얘기하고 다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나는 이런 당대표가 되겠다. 또 이런 인천인이 되겠다. 이런 그 의지가 있으시다라면 우리 당원 그리고 국민 또 인천 시민들께 각오 한 말씀 덧붙여서 부탁드릴까요? 제 꿈이 인천 개성 해주를 인천이 홍콩, 개성이 심천 그리고 해주가 광동성, 광저우처럼 한번 이 한강 삼각 경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보자는 게 꿈입니다. 그게 저 시장 때도 그래서 백령도를 제2의 제주도로 만들고 이 환황해 바다를 이걸 완전히 제2의 지중해로 만들어 보자는 게 꿈이었고 인천을 제2의 베네치아처럼 부강한 그런 해양 도시로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제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 구상을 정리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전달을 했어요.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던 주강 삼각 지역, 거기가 심천, 홍콩, 광저우의 그 삼각 클러스터에 걸맞는 이 한반도 경제 성장의 중심 동력을 개성해주 인천에서 만들어 보자는 게 제 구상이고 그걸 꼭 실현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멋진 이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4선 송영길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